자, 다시 시작해서 자, 신문제. 오케이. 갑시다. 요거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우리 광 선생님 수업한 기념으로 국어와 연결된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볼까요? 먼저 고대 사회사 파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 네. 신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사. 먼저 시대를 좀 고대로 할게요. 고대. 초기 시기에서부터요.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뭐뭐 해줄 텐데 나오는 나라들 보면 먼저 부여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도 나와요. 부여가 알다시피 여러 나라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었고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였냐? 부족장들이 여덟 있는데 그들의 힘이 매우 강한. 그래서 왕권이 매우 약했다. 그죠? 그거 하나. 근데 약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왕만큼이나 힘센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부여의 선택지로 이들이 나올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 누구예요? 마가, 무가, 저가, 부가라는. 그래서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 넷이 있었다. 공통적인 글자는 뭐였어요? 가가 있죠. 부여나 고구려 말로 가라는 말은 뭐였어요? 부족장이라는 뜻이었고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말부족장, 소부족장, 돼지부족장, 개부족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족장들이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 이름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을 우린 뭐라고 해요? 사출도라고 해요. 네 지역이 있었다. 시험 문제 부여 선택지에서는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요게 나오거나 또는 사출도 또는 왕권이 미약하였다. 그리고 사회사 아파트로 본다면 추가해서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죽으면 밑에 사람을 같이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나라만 구별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유민 세력들이 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부여에서 내려온 누가 세웠어요? 주몽이 세웠죠. 그래서 주몽이 나오면 일단 고구려. 주몽이 누구예요? 송일. 그죠? 또한 이 부여와 고구려는 풍속도 거의 비슷하고요. 말도 같다고 나와요. 따라서 부여에서 부족장을 뜻하는 말이 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에서도 부족장을 뜻하는 말은 가였을 것이다. 근데 여기선 왕권이 강해서 개별 부족장의 이름은 기록에 나오지 않고 대신 뭐가 나와요? 부족장들의 회의 이름이 나오죠.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뭐라고 해요? 부족장 가짜를 쓰고 앞에는 모두 제자, 모두 제자를 써서 제가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회의가 나오면 뭐다? 아, 고구려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나라인가? 이게 나왔을 때 어느 나라인가? 요걸 아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귀족회의가 나왔으면 다른 나라도 알아둬야죠. 백제에서는 귀족회의를 뭐라고 하냐? 백제소 귀족들은 정사함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있어요. 딱 봐도 바위 이름 같죠? 그 바위 위에서 귀족들이 모여서 중요한 국가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의를 정사함 회의라고 해요. 따라서 정사함 회의가 나오면 뭐예요? 백제가 될 거예요. 또한 이때 백제에서 중요한 관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좌평이라고 부르는데 이 좌평이 6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좌평을 뭐라고 불러요? 윗사 상자를 붙여서 상좌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상좌평이 나오면 백제다 정도 알면 돼요. 네 번째, 신라로 갑시다. 시험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선택지별로 부여냐, 고구려냐, 백제냐, 나라만 구별하면 문제를 풀어요. 신라는 좀 더 깊이 갈 수 있죠. 첫째, 신라의 귀족회의는 뭐가 있어요? 화백회의라고 있어요. 이 화백회의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불렀느냐? 신라에서 귀족들을 부르는 말이 신라 말로 뭐예요? 고구려 부여에서 뭐였어요? 가였죠. 그래서 제가회의, 마가우가 저가 가였고 신라에서는 귀족들을 뭐라고 불러요?
귀족들을 부족장을 대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등들, 그래서 화백회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대등회의라고도 해요, 원래. 그러면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신라 귀족들, 대등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귀족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까 백제에서 봤던 여러 명의 좌평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상좌평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신라 귀족, 부족장, 대등 중에서 제일 윗대가리 대등은 뭐예요? 상대등이겠죠. 그래서 상대등이 귀족의 대표가 되고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상대등이 귀족의 대표로 제일 높은 관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거기다 이어서 신라의 조직 중에 화랑도 조직 하나 붙어볼게요. 화랑은 잘 알 거고요. 진골 귀족의 아들을 화랑이라고 불러요. 그중에 일부지만 대표적인 화랑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유신, 김춘추, 사다함, 관창 이런 애들이 화랑이에요. 도자는 뭐예요? 무리도자예요. 화랑이 이끄는 무리, 그것을 화랑도라고 해요. 근데 신라의 청소년 집단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청소년 집단인데 이 화랑도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특이해요. 학생들은 잘 생각 안 하는데 진골 귀족의 아들 화랑이 있고요. 그 밑에는 주로 평민들이지만 여러 신분이 있지만 평민들이 대체로 그 밑에 낭도들이 있는데 최소 500에서 2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낭도들이 화랑 하나를 따르는 거죠. 이게 화랑도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번 KF94로 한번 바꿀게요. 제가 대형 마스크를 썼으나 자꾸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한번 바꾸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금 학생들이 집중하는 게 가장 수업 시작하고 지금이 제일 집중력이 높은 것 같아요. 다들 딴 공부하던 학생도 지금 나를 볼 것 같은 느낌? 미안해요. 오케이, 됐죠? 다시 이제 안 내려오겠죠? 됐다. 자, 그러면 화랑도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냥 진골귀족 화랑이 평민낭도 500명, 2000명 끌고 다니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역사에서 배운 화랑도를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화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적용을 잘 안 시킨 거예요. 그냥 옛날에 화랑이 있었대. 유명한 김유신도 화랑이었대. 그러고 넘어간 거죠. 김유신은 왠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화랑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통 15살 전후의 화랑이에요. 14살에서 16살 사이의 미소년들이죠. 나름. 여러분 잘 아는 황산번 전투 때 계백이 5,000 결사돼 있었죠. 신라군 5만 명을 맞서 싸웠죠. 그때 백제의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잘 막아내자 김유신이 누굴 보내요? 화랑을 보내요. 그리고 그 화랑 중에서 혼자 나가서 싸우다가 여러 화랑이 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화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관창이라는 화랑이 가서 끝내 목이 잘려서 돌아오죠. 이때 관창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표적인 화랑이에요.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애들이 위인전으로 보면 김유신이나 김춘추나 사다함이나 또는 뭐 관창이나 다 그랬을 것 같은데 16살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중3이라고. 애들이 김유신, 김춘추, 관창하면 어우 늠름해, 믿음직해 라고 하는데 네 동생, 중3짜리 네 동생이라고 하는 순간 그럴 리가 없어요. 걔가 뭘 제 집 방도 청소 못해요. 그죠? 다시 봐야죠. 애들이 그 시절에는 잘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평민낭도 500에서 2000명, 강대 2000명 약간 넘죠? 네 동생 중2짜리가 2000명, 정교 학교 웬만한 작은 학교들은 1000명 간 넘는데 1, 2, 3학년 해서
2,000명짜리 강대 인원 전체를 운동장에서 세워놓고 네 동생 중2짜리가 차렷 경례 좌로 똑바로 못합니까? 막 하면서 지휘할 능력이 중2짜리 네 동생이 있겠냐? 아, 선생님 말도 안 돼요. 걔 2명은커녕 지 자신도 지휘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당시 화랑은 2,000명을 지휘해? 안 돼요. 내가 아는 한 중1, 중2짜리가 몇 100명을 지휘하는 거 잘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평민 낭도가 여럿 있지만 낮에 예를 들어 사냥도 하고 훈련을 했어. 밥을 누가 사야 되니? 평민이 귀족을 사겠니?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화랑이 샀겠죠. 2,000명이야. 김유신, 김춘추는 2,000명대였어요. 2,000명 점심 제공하면 얼마 돈이 들겠니? 한 끼만 먹여보자고. 바로 앞에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김밥 천국에서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씩 준다고 치자고. 얼마 들어가요? 하루에 한 명당 10,000원 들어가요. 이게 최저죠. 매일 김밥만 줘. 그게 10,000원이에요. 근데 몇 명? 2,000명. 그러면 하루 식대값만, 무기 이런 거 없어요. 식사값만 얼마 들겠냐? 2,000만 원 들어요, 하루에. 열흘이면 2억 들어요. 이해되죠? 한 달이면 얼마요? 엄청 들어요. 계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는 무기도 있어야 돼요, 훈련할 거냐. 그 돈 또 들어가죠. 이거 결국 중2짜리가 하루에 2,000만 원씩 지 돈으로 한다는 건 니들이 하든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예요? 화랑의 아빠가 해주는 거야. 김유신의 아빠, 김서연이. 자기 아들과 어린 시절에 하루 2,000만 원, 3,000만 원씩 써가면서 몇 년 동안 생활하게 한 거죠. 이거 해서 뭐가 좋아요? 이들이 작은 사병 집단이 돼요. 이 화랑도는 굉장히 특수한 집단인데 왜 특수하냐면 청소년 집단인데 귀족인 화랑과 귀족이죠. 화랑은 귀족이에요. 진골 귀족이죠. 그리고 낮은 귀족이거나 평민들 낭도로 이루어진 건데 이런 게 흔하지 않아요. 신분제 사회는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놀지 귀족과 평민이 같이 놀지 않아요. 근데 화랑도는 같이 노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냐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고광수 선생님한테 배웠을 향가의 작품을 하나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향가 중에 뭐가 있어요? 모 죽지랑가. 배웠니? 안 배웠나요? 안 배웠어도 할 수 없고. 또는 찬 기파랑가. 이런 작품들. 배경 설명을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랑 다시 한번 봅시다. 중간에 화랑의 이름이 들어가요. 랑자로 끝나죠. 화랑이에요. 우리 김유신을 뭐라고 해요? 유신랑이라고 부르거든요. 유신랑, 춘추랑. 김춘추는 춘추랑. 그리고 기파랑은 뭐예요? 이름이 기파예요. 그래서 기파랑. 죽지랑은 이름이 뭐예요? 죽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미안해요. 수능아 또 이런 떨어지는 질문을 해서. 어쨌든 죽지랑과 기파랑이 화랑인데 특이한 게 뭐냐? 예를 들어 시간 관계상 모 죽지랑가만 해줄게요. 죽지랑이 죽은 뒤에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가 모 죽지랑가예요. 뭐 추모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누가 죽든 간에 허경영이 죽어도 허경영 빠가 시를 쓴 게 뭐 그렇게 대단해? 한 명 정도 빠가 없겠어? 이건 좀 달라요. 왜? 그냥 쓴 게 아니라 누가 써요? 귀족 화랑, 진골 귀족 죽지랑이 죽었는데 누가 써요? 득오라고 하는 평민 낭도가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게 큰 의미가 있고 상황이 좀 다른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프랑스 혁명 때 백성들이 귀족 하나 죽으면 슬퍼하니? 아니에요. 위에 쪽과 밑에 쪽은 다른 세계고 만나지도 않고 친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문제는 이 화랑도 조직은 좀 다른데 어릴 때부터 진골 귀족이 화랑들과 아빠가 키워줬지만 같이 생활하고요. 어릴 때 이걸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 이 시기가 학생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장애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연대의대 가자니? 의대 가자니? 그때서부터 서울대 가자니? 그때부터 만나는 친구의 폭이 달라져요. 나는 똑같은데 달라져요. 왜? 내가 연대의대를 갔더니 연대의대 들어온 애들이 평균 어떤 느낌일지 느낌이 오죠? 플러스 서울대 가서 교수 되려고 박사학위 그리고 교수가 됐어요. 소개받든 뭐하든 친구를 알게 되든 뭐하든 알게 되는 사람들이 그 분야 쪽이거나 최소한 그쪽에 관련된 그 정도의 수준에 맞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즉 서울대 교수나 연대 의대 나와서 의사가 나이 30 넘어서 막노동 노가다를 뛰는 사람 30대를 알 확률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이해돼요? 여러분의 의지랑 관계없이. 근데 초등학교는 달라요. 잘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는요. 여러분 옆에 땡땡건설 사장 아들이 있고요. 그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있어요? 칠성파 두목의 아들도 다녔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성향은 그때랑 비슷하다고 관점한다면 여러분은 개날라리들과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범생인데 개날라리들과 사귀지 않아요. 고등학교 넘어가면 애들이 달라져. 양아치는 양아치대로. 범생파는 범생파대로. 이제 따는 따끼리. 기타 넘게 되는데 초등학교는 잘 생각해보면 얘가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친구가 안 됐을 애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 못하는데 축구만 잘해. 얘는 진짜 딴 거 다 못하고 축구만 잘하는 애인데 랩베프예요. 또는 어떤 애는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하는데 먹기만 잘해.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초등학교 때도 내가 많이 먹었을 거 아니?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얘는 이것만 잘해. 이런 애들인데 싸움하고 좀 거치는데 내 초등학교 베프이기도 하고요. 전교 1등인데 내 베프이기도 해요. 이런 조합이 고등학교 이후로 안 만들어지는 초등학교 만들어지고 중학교 초반에도 만들어져요. 왜?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생의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생의 부모의 직업이나 그런 걸 갖고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갈 때 첫 만남할 때 너 어디 살아 정도는 해도 네 아빠 연봉은 얼마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너네 집 아파트 뭐뭐뭐에서 아빠 주식은 잘 되니?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갖고 네 아빠 주식 쫄딱 망했구나. 너랑은 놀 수 없어. 이렇게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른이 된다는 만나면 두 조합은 안 맞는데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얼음땡하고 술래잡기 할 때 사장 아들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등짝을 때릴 수 있다고. 그리고 말싸움이 가능해요. 직장인이 되면 삼성 다니면서 이재용 회장, 부회장과 말싸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재용이 옆에 있어도 네가 했잖아. 너 술래 맞잖아 이씨. 이게 가능하다니까 초등학교 때.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화랑이 낭도들을 챙겨주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돼요? 요 모죽지랑가에 나오는 경우인데 죽지랑이 자기 낭도들을 챙겨요. 아 놀랍죠. 어느 사회에서도 흔하지 않은데 귀족이 평민들을 챙기는 문화가 아니라고. 고려조선도 그렇고 챙겨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매일같이 사냥 가고 훈련을 했었는데 평민 낭도가 나오는데 출석부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드고라는 낭도가 며칠째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자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삼국사기에 보면 죽지랑이 다른 낭도들과 함께 드고의 집을 찾아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중고 시절에 여러분 무단결석 5일 3일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집에 오든 띵동. 심지어 공교육의 선생님도 집을 찾아오지 않는데 심지어 높은 귀족이 평민의 집을 찾아왔어요. 안 찾아와도 되잖아. 찾아왔다는 거죠. 왔더니 뭐라고 해요? 드고의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드고가 일주일 전에 부산에 성 쌓는 일에 요역 징발이 된 거죠. 성 쌓으러 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드고가 어떻게 해요? 부산으로 가요. KTX도 없던 시절에 경주 서라벌에서 말 타고 갔겠지만 그래도 부산까지 가서 요역을 하고 있는 드고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공사 책임자에게 이 드고는 내가 챙기는 사람이다. 잘 대해줘라. 왜냐면 요역 갔다가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것까지 하고 드고를 만나서 손을 잡으면 뭐라고 해요? 네 어머니 만나서 얘기 다 들었다. 공사 책임자한테도 얘기해뒀다.
이거 다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보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까지 하냐? 네 어머니가 혼자 계시죠? 여기 혼자 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을 텐데 네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니 걱정 말고 여기만 하고 그곳에 계신 네 어머니는 내가 잘 챙기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드고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냐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겠죠. 눈물. 귀족이 평민의 낭도의 어머니를 챙기는 문화가 어딨냐고. 그래서 화랑도를 배우다 보면 선택지에 뭐가 나오냐? 화랑도 조직은 귀족과 평민 사이의 계급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라고 나와요. 다른 평민들이 귀족들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할 때 최소한 드고는 뭐라고 하냐고. 좋은 귀족도 있어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 역할을 한 거죠. 이걸 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3, 4년 키우면 드고 같은 애가 나중에 전쟁 나갔어요. 죽지랑이 화살을 쫙 날라올 때 죽지랑이 막을 걸 어떻게 해요? 드고가 몸을 날려서 대신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 조직이 필요해요. 귀족들이 자기 아들 화랑이 나중에 2,000명 키워서 공동체로 청소년 공동체로 만들어서 생활을 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사병 집단이죠. 그들이 전쟁 나갔을 때 왕의 명령보다도 이것에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화랑도 조직이죠. 근데 이 조직은 화랑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인데 왕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왕에게보다 화랑한테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진흥왕 때 머리 좋죠. 진흥왕이 화랑도 조직을 사병 조직에서 군대 조직으로 개편을 해요. 엄청난 2,000명짜리로 몇십 개의 화랑도가 군대가 된 거죠. 그 결과 신라의 군사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화랑도 개편, 조직을 개편한 뒤에 어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는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모 죽지랑가에 나오는 죽지는 원래 나중에 죽은 이유가 같이 죽기로 했던 화랑이 죽게 되자 그것을 슬퍼하다가 곡기를 끊어서 굶어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드고가 죽은 죽지랑을 추모하면서 만든 노래가 모 죽지랑가야. 참 기파랑도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죠. 이런 식으로. 밑에 신분이 위에를 챙겨주는 모습은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의 사회사 파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골품 제도죠. 그냥 시험 문제로는 골품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로지 뭐다 신라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골품 제도 내에서는 성골과 진골과 두품이 있는데 여러 두품 등이 있는데 성골은 나중에 대가 끊기고요. 사실상 성골과 진골에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진골 안에 성골이 있는 부분집합의 느낌. 그러나 그마저도 성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진골이 하나 있고 골이죠. 골. 그리고 두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골품제도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래프로 보면 진골 귀족들은 관리의 등급, 신분 이렇게 하면 진골과 6두품과 5두품과 4두품이 있으면 관리의 등급에서 제일 높은 17관등 중에서 제일 높은 이벌창까지 진골은 다 갈 수 있었는데 6두품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창까지 딱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5두품은 더 작게, 4두품은 이런 식으로. 그 결과 그로 인해서 6두품이 차별을 받았다.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5두품이나 4두품은 더 차별이지 않나요? 맞아요. 더 차별을 받죠. 옛날에 그래서 6두품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6두품? 시험 문제 6두품이 나오면 신라전 6두품 출시 최치원이나 이런 애들 얘기 나오면 차별 많이 받은 걸로 애들이 많이 알아서 5두품이나 4두품은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품을 1두품, 2두품, 3두품, 4두품, 5두품, 6두품 중에서 숫자가 낮은 거는 수능 등급도 그렇고 낮은 건 안 좋으니까 6두품이 제일 차별받았구나. 그래서 6두품의 차별 이렇게 생각하는데 6두품은 진골 다음으로 높은 애들이에요. 5두품, 4두품은 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아예 3두품 이하는 평민급이에요, 거의. 근데 왜 5두품의 서름은 왜 얘기 안 하죠? 왜 얘기 안 하겠니? 애들이 이걸 갖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6두품은 차별이 많다 이 얘기를 할 때 왜 5두품, 4두품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 이상을 못 간다 이것이 굳이 요즘이랑 비교 적절한 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학벌이랑 만약 비교를 한다면 6두품에 해당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에 비스무리할까? 어느 대학 수준인 거 아니에요? 야, 온라인 수업하면서 질문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야, 어느 대학? 6두품! 6두품 어느 대학 출신이? 아무나 찍어, 뭐. 대한민국에 6두품이 어딨어. 찍어도 돼, 괜찮아. 어느 대학이니? 어? 한양대 나왔어요, 한양대. 한양대. 자, 진고는 높은 건 아니까 관계는 없는데 6두품은 과연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대학일까? 어느 대학이니? 단언컨대 연고대라고 보시면 돼요. 연고대. 연고대는 높잖아요, 선생님. 저 꿈이 연대예요. 제 꿈이 6두품이에요? 6두품을 한자로는 다르게 등란이라고도 한자로 하는데 얻기 어렵다. 높은 신분이에요, 6두품은. 근데 왜 차별로 자꾸 얘기 나오죠? 5두품, 4두품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학벌로 따지면 학벌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어딜까? 지방대 아닌가요? 그건 초기 단계예요. 입사 단계에서나 지방대 그게 있지. 웬만한 특히 이과 공대 쪽에서는 수도권 대학들 중에 꽤 학점 나오면 입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문과하고 달라요. 근데 학벌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삼성이든 SK든 입사 하나 하기 위해서 서울대 갔다, 공대를 갔다. 제가 보기엔 낭비예요. 낭비예요. 중간 좀 인서울에 있는 공대에 나와도 SK그룹이든 뭐 어디든 현대그룹이든 취업까지는 하는데 본인 정말 놀았으면 모를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서울 턱걸이하고 서울대 공대는 이게 급이 다르잖아. 근데 같은 회사 입사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고. 그럴 바에 작년에 갔어야죠, 사실은. 재수할 필요도 없고. 인서울을 갈 수 있었잖아, 인서울 대학들은. 만약 간다면 입사가 문제가 아니라 승진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진이. 6두품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을릉도대학 출신이나 독도대학 출신은 회사의 대기업에 들어왔어요. 을릉도대학 전교 1등이야, 얘가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입사는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얘가 그 회사의 CEO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 느낌으로는. 뭔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얘는 목표도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사실. 목표가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건 차별을 느낄 일이 없어요. 차별을 느낄 일이 없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 서울대 로스쿨이다. 예를 들어 문과 쪽으로 해줄게. 좀 더 리얼하게. 대학원이죠. 거긴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 중에서 여러 지표를 갖고 뽑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생을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입학해요? 전국에 수백 개 대학 중에 특정 한 대학 출신이 절반을 넘어요. 압도적으로. 어느 대학? 서울대죠.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의 절반 이상을 로스쿨을 간다고. 근데 쭉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명의 독도대 출신의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한 명도 없어요. 뭘 의미하겠니? 여러 가지가 있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독도대를 나와서 서울대 로스쿨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 아마 있을걸? 지방학교 전교 1등? 서울대 일반 전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전교 꼴찌도. 학종이잖아. 근데 전교 1등이면 낼 수 있죠. 충분히. 직윤 말고 학종으로. 근데 어느 학교는 전교 10등까지도 과거이긴 하지만 뭐 20등까지도 붙여줬는데 왜 이 학교 1등은 안 붙여주냐고. 심지어 전교 3등인 애는 애가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과학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과 어학 능력과 과학에 대한 수학적 재능이 있어요. 다만
다른 과목 몇 개가 모자라? 내신이 살짝 전교 3등이야? 지방학교야? 저는 거의 단언컨대 얘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고. 이쪽은 처음부터 욕심을 안 낼 거예요. 전교 5등 넘어갔는데 일반고에서 서울대 수시로 노리고 있다. 제가 보기엔 노벨상 타와야 돼요. 그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느낌이죠. 따라서 걔는 차별을 생각 안 해요. 차별은. 어차피 지원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4두품, 5두품은 상대등 자리까지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걸 별로 안 느껴요. 문제는 뭐예요? 6두품이죠. 상대적으로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어디? 여기까지 실무진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충분히 주변에서도 보기에 얘는 국무총리하고도 실제 능력이 충분한 애가 확실해. 주변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갔대. 그때 느끼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지만 서울공대가 아닌데 연대공대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 되려고 했는데 뛰어난 능력인 건 다들 알아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 교수 자리에 임용해 넣었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죠. 느낌에 왠지는 모르지만 서울공대 출신이었고 이만한 업적에 이 정도 능력이면 될 수 있는 사람이 고대 공대 출신이다 뭐다 해서 기타 등급 거기까지도 좀 그러지만 더 밑일 경우에는 제가 안 늘 것 같은데 왠지 일례로 외국 유학파 제외하고 국내 대학 출신 중에서 서울대 교수 학부를 보면 알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대학 출신인데 연고대도 마이너잖아. 그죠? 그렇게 본다면 육두품이 연고대에 해당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능력이 여러분 알다시피 연고대 간 친구들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법에 뭐라고 했어? 연고대 출신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가 법으로 있는 거죠. 이게 골품제도예요. 그러면 그 차별을 가장 강하게 느끼겠죠. 그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본다면 여기 있는 고대사에 있는 사회사 신문제 파트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